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 심장을 움직이게 하는 모세혈관과 같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장 환경에 맞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일도 시급한 과제인데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과 함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문을 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을 우리 경제, 심장을 움직이는 모세혈관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아주 작고 미세해 보이지만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들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돕는 어떻게 보면 주치 역할을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3년 차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출범 때부터 국정 과제였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 중소벤처, 소상공인까지 770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수의 99%를 담당하고 있고 한 80%의 인력을 저희가 이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게 저희의 심장과 같은 경제의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2년간 무엇보다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중기부 차원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원래의 출액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부담을 들어드리는 부분들, 손실보상금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계속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 그게 창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서 우리 창업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까지 갈 수 있도록 글로벌로 창업 체제를 재편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통령 모시고 2024년 10월에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창업 대국을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요, 납품대금 연동제였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작년에 저희가 드디어 타결을 하고 이제 안착을 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도 하지만 지금 앞에도 나왔었지만 굉장히 또 많은 애로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더 저희가 열심히 발붙고 뛰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세밀한 정책 또 현장을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원래 장관께서는 외교부 출신 아니십니까? 네, 저는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부의 넘버 2라고 해야 되나? 차관까지, 외교부 차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글로벌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장관이 되고 5개월 차인데 정말 많은 현장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다양한 저희 정책 대상자를 만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이제 내수를 넘어선 글로벌 시장으로 글로벌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는 정책 대상자들의 염원이라 그럴까요?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정책인가 하는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생과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요 정책부터 한번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폐업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비용, 그다음에 상환금 이제 대출 네. 상환금을 이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좀비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관께서 보니까 현장 많이 다니시던데 네. 어떤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고금리가 생각보다 꽤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금리로 인한 부담을 가장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경영의 애로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높고 하니까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질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상의 애로를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이번 1월 초부터 중기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환급해드리는 3천억 예산을 가지고 저게 대개는 이제 취약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죠. 3천억으로 이자 환급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고금리로 빌리신 또 비은행권에서 빌린 고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한테 또 취약 소상공인에 한정해서 5천억으로 저희가 대환 대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기뿐만 아니라 금융위 차원에서도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요. 또 폐업하시는 부분들도 폐업을 조금 더 순조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천억 규모로 폐업도 지원해드리고 또 금융위에서는 새 출발 기금 30조로 조금 더 부실을 조금 더 빨리 정리하고 새롭게 돌아오실 수 네.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중기부 산하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있는데 일단 폐업하신 후에 재취업을 하신다든지 새롭게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2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다양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상공인 730만 명의 소상공인이 계시고 다양한 직종이 계시다 보니 현실에서 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는 또 있으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해 나가야 할까 범정부적으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계를 한번 저희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통계 한번 보시죠. 자영업자 대출 추이를 네. 보면요. 이게 보면은 738조잖아요. 네, 네. 2019년도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보면은 1,113조 원. 네. 엄청나게 대출이 늘었다는 거고요. 네. 대출자 수도 역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반증하듯이 무너지는 실제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기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폐업 점포할 때는 철거하는데도 수백만 원 네. 걸리거든요. 네,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보면 2019년도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수직 상승을 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도 지난주였나요? 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정책 자금 확대, 네. 그다음에 금리 부담 완화.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중기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금리 부담 완화는 제가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자 환급이라든지 이자 환급. 대환 대출 높은 이제 금리로 빌리신 경우에 네.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갈아타시고 거죠. 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연부 연납하시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진공이나 중진공을 통해서 저희가 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리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 네. 형식인데요. 또 저희가 이제
보증을 또 많이 저희 좀 지역 신고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해서 올해만 해도 한 15조 규모입니다. 가능한 좀 조기에 좀 집행을 해서 맞습니다. 이 어려움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도록 3반기 내 집행을 위해서 정말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전체가 어떤 대출에 있고 또 대출의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관련돼 있는 금융 관련 기관과 함께 지금 대출 구조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제에 그리고 적기에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범부처적으로 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시고 또 폐업에 드는 비용도 갈수록 높아지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것이 사실 이제 2019년이나 20년 당시에 폐업에 좀 그 숫자에 좀 저희가 포커스를 둔 정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신다면 그 부분 또한 예산 2025년 예산에 저희가 좀 더 많이 담아서 폐업 이후에 빨리 또 복귀를 해야죠. 그렇죠. 재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폐업에서 끝나지 않고 재기로 연결되는 이어서 달릴 수 있도록 네. 하시는 그런 정책 금융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하반기부터 예정돼 있는 공공요금 인상 이게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또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그동안 정부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제 올리지 않았거든요. 하반기에 올린다고 하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클 텐데 이거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지금 하반기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예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에너지 비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상공인들 특히 취약 그렇죠. 소상공인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저희가 500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굉장히 취약 소상공인 중에 전기료 부담으로 어려웠던 분들한테 대해서는 3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20만 원 정도의 전기료 감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2,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전기료 감면 정책을 할 텐데요. 그런 부담 완화의 정책들의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하반기에 정말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면 그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료 감면도 있지만 이제 고효율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뭐 바꿔서 네. 물품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신다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에너지 효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또 산자부에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산업부에서 이번 올해 예산에서도 굉장히 이제 작년에 400억이었는데 1,100억까지 그러니까 그런 기기들을 새롭게 또 이제 좀 전달해 드리는 이런 사업들까지 그래서 좀 연결해서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으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중점을 둔 에너지 비용의 절감, 에너지를 효율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벽에 이제 거의 뭐라고 합니까? 절벽 끝까지 갔다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그렇습니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꼼꼼히 보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730만 명 그러니까 도소매업 네. 또는 제조 또는 서비스업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 다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10인 이하, 5인 이하면 소상공인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매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대출을 하신 상황들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이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현장 지향적인 그러한 대책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보니까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네. 이 얘기를 뭐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문현답의 정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답해야 하는 현문오답. 이게 저희 중기부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있습니다. 자, 시대 환경이 이제 변화되면서 소상공인 또는 뭐 중소기업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이 또 하나 생긴 게 뭐냐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네. 중국 이커머스의 네.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네. 피해가 크거든요. 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심각성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기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제 범부처 TF가 이제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중기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해외 직구가 많아지면서 또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직종에서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없어서 그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값싼 중국제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덜 팔리는 부분, 또 중국에서 유통업을 하시는 부분, 중국에서 가져오셔서 우리 플랫폼에 파시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직구가 들어오면서 더 많아지면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소상공인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더 손쉽게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파악하실 수 있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저희도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기부에서 이때까지 이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많은 소상공인 제품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미와 같은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존에서 그런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우리의 제대로 된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기업의 영향력을 좀 더 키워서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연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게 핫한 이슈가 돼버렸는데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이나 완구, 장난감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잠시 보류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이제 대책에 나왔던 부분은 뭐 중기부가 직접적인 주무부처이지는 않지만 해외 직구 대책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그 중국산 제품 중에 유해 제품이 많다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 건강 의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정부의 고민이 있고 또 저희가 캐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건강에 유해한 물품에 한해서 앞으로 이제 그 체계를 만들어 갈 텐데요. 네.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보면은 네. 150달러 그 미만 이하인 네. 경우에는 네. 이제 면세해주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00달러 네, 이렇게 네. 해주고 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천 공항 세관의 특송물류센터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해외 직구 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하는 건데 뭐 중기부 차원에서 관세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관세청이나 기재부하고 뭐 협의를 해서 네. 뭐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기본 아까도 제좀 앵커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부분은 국민들의 소비자로서의 주권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안전의 문제, 그리고 우리 기업을 어떻게 또 보호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조금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이어서 어떠한 정책을 퇴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되고 또 우리 기업들도 해외 플랫폼에서 많이 지금 진출해서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이 글로벌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들로 빨리빨리 키워나가는 것도 어떻게 중기부에서 키워나가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찾아낸 제품들을 글로벌 플랫폼에 옮겨갈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패키징 이런 부분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뭐 그런 예산들은 있어서 저희가 1000개사 정도를 이제 뭐 온라인 여러 뭐 많은 아마존 이런 데가 되겠죠. 그죠? 일본의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죠. 큐텐 네. 이런데 뭐 동남아도 굉장히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런 플랫폼들을 직접적으로 가실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건 우리의 수출이기 때문에 그런 수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대책 중에 한 꼭지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한번 좀 네. 바꿔보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이런 네. 얘기 많이 듣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더 힘든 것 같아요. 도시보다요. 그래서 지역의 가치, 로컬에서 미래를 찾자 이런 네. 움직임도 이제 많은 것 같은데 네, 네. 중기부 차원에서도 이거 관심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에 가면 이제 소상공인들도 지역에 더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도 소상공인 매출을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역에서 더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역을 가보면,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했던 트렌드이기는 한데,
지역에 있는 공간이나 제품이나 음식이나 분위기에 천착을 해서 네. 지역만의 로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명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곳에서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뭐 죄송합니다만 제주 맥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네. 맥주가 지금 코스닥에 상장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적으로 로컬 콘텐츠가 사업화되고 상품화되었을 때는 이게 커다란 그러니까 좀 기업가형으로 소상공인들이 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거고요. 하나의 제품들뿐만 아니라 상권 자체를 모아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지금 민간에서 생기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정말 로컬 상권이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상권이 될 수 있겠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여러 가지 제품들도 모으고 장소도 모으고 기존의 전통 상인까지 연결시켜서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상권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세계 상권부터 글로컬 상권이라고 하는 개발 상권을 시작을 하는데 한 5년간 150억 정도가 투입되게 150억. 예, 큰 예산이고요. 지방상권 개발로서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합니다. 이 모든 디자인은 민간이 주도가 돼서 민간이 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가 아니라도 정주가 아니라도 생활 인구로 지역을 오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중기부에서는 이런 로컬 상권의 활성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보자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장관 말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스타벅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커피숍 같은 네, 경우도. 네. 근데 사실 출발은 미국의 시애틀에 있는 작은 매장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제 네. 브랜드가 된 건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대전의 한 빵집이 네. 전 세계인이 지금 선호하는 빵 성지가 됐더라고요. 네, 저희 그렇습니다. 취재 기자가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평일인데도 수십 미터 이어진 길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소문난 빵집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손님들입니다. 서울에서 왔고 성심당 와보고 싶어서 오게 됐는데 발 디딜 틈 없는 매장, 10곳이 넘는 계산 창구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매장은 단 4곳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매출은 1,200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으론 전국의 매장이 있는 유명 업체들을 제쳤습니다. 한 해 손님만 1,000만 명, 대부분 대전 밖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근 거리는 한산합니다. 대부분 빵만 사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러워만 하던 인근 상인들이 이제는 이 빵집 손님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성심당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성심당 영수증을 가져오면 물건값을 할인해주고 빵을 가져오면 식기를 내주는 카페도 생겼습니다. 이 자체 할인에 동참한 가게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성심당을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2차적으로 저희 가게에 오셔가지고 소비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전국적 명성을 얻은 빵집의 가치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에 저도 네. 저 보니까 빵을 좀 먹고 네, 싶은 네, 정도로 배가 그렇습니다. 고픈데 근데 이제 성심당 대전역점 네. 이게 임대료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코레일 측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매출이 많은 만큼 그만큼 임대료 더 내라는 건데 어제 유인촌 장관이 또 가서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인데 네.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임대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코레일 쪽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성심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성공한 뭐 시애틀에서 시작한 네. 스타벅스처럼 우리나라의 스타벅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성공한 기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기업들이 아까 보셨듯이 성심당뿐만 아니라 지역과 함께 상권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처음에 저희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앵커 기업으로 앵커라고 하거든요. 네. 한 지역마다 하나씩 저런 기업들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잘 될 수 있을 거니까 우리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 기업들을 성심당을 벤치마킹해서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는 정책, 전략들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5월철이고 하니까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도 많고 하는데 연관해서 동행축제라는 것도 이제 중기부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네. 관계되는 건가요? 네, 동행축제는 중기부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수 촉진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이제 5월, 9월, 12월 세 차례 개최하고 올해가 5월 5번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해도 4조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동행축제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정말 싸게 우리 소비자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점이 두어져 있고 사실 좋은 제품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통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축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들을 더 많이 소비자들에게 만나더라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250개, 270개 유통 채널이 들어가 있고요. 네. 2만 개 정도의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매출액을 봤더니 이제 6,6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요 시기에 비해서 한 6% 정도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내수가 어려운 시기인데 좋은 제품도 국민들께서 소비하시고 또 싼값을 굉장히 저렴하게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다 연계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말씀을 참 잘하시는데 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장관 혹시 장현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현맨? 장현맨이요? 예, 이게 뭐냐면요. 네. 전국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네. 밥을 먹고 나서 네. 장염 걸렸다. 아, 식당 네. 주인한테 배상해달라, 돈 달라. 그렇지 않으면 SNS든지 뭐 이런데 다 올려버리겠다. 아, 네.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선량한 소상공인 문제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현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할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있었던 게 슈퍼 같은 데서 담배를 청소년들이 와서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 옆에 있는 저기 데서 또 이렇게 뭐 작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이제 슈퍼에서. 그래서 저희가 2월 8일 민생 토론회를 할 때 이 문제가 문제가 술뿐만 아니라 담배, 또 노래방 출입, 뭐 숙박업소 이런 부분이 많아서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다 보니까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바로 그 문제를 보고 받으시고 거기에 오신 소상공인이 애로를 토로하셨거든요. 한 번 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뭐 영업 정지가 된다든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조사가 되기 전까지는 또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고 이게는 진짜 즉각 행정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새는 또 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CCTV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저희가 모아서 민생 토론 끝나고 말자 저희가 식약처와 함께 바로 즉각 행정 처분을 했고 또 범부처 7개 부처를 저희가 모으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모여서 또 저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해서 3월 말에 7개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신분증만 확인을 하게 네. 되면 전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선량한 소상공인의 문제들은 저희 중기부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중소기업 좀 얘기 네.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죠. 중소기업 정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 상황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중소기업이 이제 생산성 자체 또 뭐 여러 가지 임금이나 격차가 벌어지면서 중소기업이 설당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내외 환경이 정말 녹록지 않은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신보호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중소기업들 좋지 않은 부분인데 수출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안점들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덜 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AX 또 해서 DX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디지털화 없이는 생산성을 높이기가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여러 가지 임금 격차나 해서 생산성의 격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 환경조차도 중소기업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은 지난 10여 년간 저기 생산을 이렇게 보시면은 혁신기업 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혁신기업이라면 벤처나 뭐 이노비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고용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기업인데 그 숫자가 굉장히 한 7만 개 정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숫자이고요.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체 매출액에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한 47%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정말 이게 또 피울 수 있는 제2의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도약 전략 네. 그걸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로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보면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똑똑한 지원 이거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내외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사업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산업으로 AX나 DX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전체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기업을 많이 만들어 내는 거죠. 2027년까지 10만 개 정도의 혁신기업을 가져갈 수 있는 혁신기업이요?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들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방 이야기를 저희가 아까 상권 이야기만 했지만 지방의 중소기업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지방 중소기업들을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들인데 이 제조업 중소기업들도 유니콘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신사업으로 더 나가실 수 네. 있도록 하는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도 저희가 가져가려고 그러고 벤처나 스타트업 정책의 중심 부분들도 제가 초격차 부분에 지금 집중해 있는 굉장히 글로벌 역량을 가진 기업들, 스타트업들, 벤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키워놔야만 정말 나중에 정말 뭐 테슬라 같은 기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똑한 지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수단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중소기업 예산이 저희 걸 포함해서 한 29조, 중기부가 한 15조 정도인데 이때까지 예산이 그렇게 새롭게 신산업이나 혁신이나 성장의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군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되고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또 시너지가 나게 이렇게 지원 체계를 바꾸어 나가자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의 그 CEO가 60세 이상의 30%. 잠깐만요. 입니다. 지금 저희가 네. 그 그래프를 하나 네, 만들어 네, 봤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2012년도에 CEO 중에서 60살이죠. 60살 이상 비중이 14.1%에 지금 31.6%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기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이 기업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10년 내에 없어질 기업이 30만 개. 30만 개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있는 노동력.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것이거든요. 빨리 저희가 이제 가업을 또 승계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요즘 많아지시고 한데 되게 다 그렇죠. 제조업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업 승계 말고 기업 승계로 가기 위한 뭐 M&A로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약 전략에 담아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소기업 인력난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해법 중에 하나로 중기부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러니까 대졸 이상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뭐 알선하거나 뭐 이런 걸 이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방안이고 곧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까 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9만 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남는 그 수치가 너무 작더라고요. 이들은 되게 한국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턴십 등을 통해 가지고 일 경험을 하게 해서 좋은 중소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여러 기업체들 중소기업체 만나봤더니 장학금도 줄 수 있다. 우리 기업에 오면.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주가 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해외에서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된 노동자들은 한국에 이미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을 좋아하는 우리 유학생들, 우리 중소기업과 매칭시킴으로써 특히 지방의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들이 뭐가 제일 힘드냐면 역시 아까도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금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금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생결제라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판매 기업이 결제일에 맞춰 현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고 대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바로 상생결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생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구매 기업과 1차 기업 간의 안전한 결제 환경을 하위 기업들에게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기업이 마찬가지로 다른 거래 기업에 상생결제로 지급함으로써 안전한 결제 환경을 하위로 확산하여 낙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낙수 효과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결제 환경에 있는 기업들 또한 약속된 날짜에 대금 지급을 보장받고 또 필요시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하는 등 안정적인 결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금 결제 방법 하면은 원래 이제 현금으로 줘야죠. 줘야 되는데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불관계라서 그런지 보통 보면은 어음 결제라든지 외상 결제 이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상생 결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5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한 16만 개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금융상품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상생 결제를 하겠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이제 확약을 하게 되면은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금 결제일 전에 이제 그 대기업들은 그 상생 결제 채권을 사게 됩니다. 채권을 네. 사서 지급일 전까지는 현금을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아, 은행을 예치했다가. 예치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은행에서 이제 돈을 많이 뭐 은행 예치 일정까지 기다려서 받게 되면 협력사들은 그대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치일 전에라도 만일에 예치했는데 이제 지급일 전에라도 이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하다. 네. 이러면 협력사가 은행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대기업의 신용을 가지고 할인을 받아서 현금을 바로 유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력사가 많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밑에 내려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외상이나 어음보다는 이렇게 현금 결제 또 채권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공정한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17개 시도에도 저희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또 지자체, 그 기초지자체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같은 건 하도급 같은 걸 정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상생결제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렇게 좋은 거를 네.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서 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네.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홍보가 됐을 것 같고요.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또 같기 때문에 중기부가 조금 더 열심히 홍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안 가운데 우리 서민경제와 밀접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중소벤처, 스타트업 관련 정책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들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요즘 너무나 뜨거운 주제죠.
네이버 라인 사태와 관련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라인은 대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좀 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일본에 지금 특히 이제 일본에서의 진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 진출하는 저희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작년에 266개 기업이 진출을 했습니다. 되게 테크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뭐 라인과 같은 문제들은 있을 수 없지만 현지에서 진출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초기 진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제가 좀 더 어려움을 파악을 하고 더불어서 제가 보기에는 법률 지원 서비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기도 그 나라의 법률 상황, 구조, 또 지분을 획득했을 때의 문제, 또 제게 이제 스타트업들은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시스를 할 때 충분히 재가수 받고 엑시스 할 수 있는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스타트업들은 지금 해외로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갔을 때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고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라는 것을 이제 여러 곳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가는 곳이죠. 뭐 미국이나 오늘 일본에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런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듣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일본 출장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일본 출장 특별한 성과 같은 게 있나요? 성과 일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업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가고 있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만 정착하면 매출액이나 여러 부분에서 가장 효과가 큰 시장입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위 품목이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보니까 NHK 뉴스예요. 그런 게 참 재밌었어요. 일본의 화장품, 이걸 해외 화장품 이걸 보니까 전에는 프랑스였는데 최근에 한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화장품, 일본 시장은 한번 사용하시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널리 확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나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일본에 좀 가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도쿄를 개소를 했습니다. 제가 출장가서 개소를 해서 15개 정도의 굉장히 우수한 우리 글로벌 영향을 갖춘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공유 오피스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에서 법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누구를 만나 투자를 받아야 할 것인지,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은 또 펀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은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하고 함께 한일 공동 펀드, 스타트업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한 500억 원 출자를 하고요. 또 일본 정부도 출자하고 민간도 출자하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스타트업들한테만 투자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일본에 많은 좋은 그 벤처 캐피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화장품과 관련돼 있는 시장이 어떤지도 제가 제 눈으로 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수출도 더 진착시킬 수 있는 일본에 갔던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더 일본의 우리의 기업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도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은 뭐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네. 오 장관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중간에 글로벌화라는 네. 글로벌이라는 것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중기부의 글로벌 정책이라는 이름은 수출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수출 대책인데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데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거의 10년째 1,100억 불. 9만 개 정도의 기업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출 대책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봤더니 현장을 또 봤더니 요즘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다가 팔기도 하고 진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00% 정도 지난 5년간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의 이제 수출 대책에는 제품에 대한 수출만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런 테크 기업들의 수출을 하는 지원 트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하러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또 선제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요즘 이제 해외 진출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법인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테크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진출하는 사람들, 진출하는 기업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는 지원은 저희 수출 대책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글로벌한 이름으로 저희가 다시 개념화하고 그런 다양한 지금 진출 대책, 수출 대책, 테크까지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한 대책을 이번에 저희가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외교관 출신의 오 장관의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외교부하고 조태열 장관인가요? 네. 저희가 그 사진 한 장을 찾아봤는데 이거 보니까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약식. 네. 어떻게 보면 외교부는 친정 아닙니까? 장관한테 네. 친정인데 어떻게 저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왔습니까? 네, 물론 뭐 외교부는 저도 대사를 했지만 외교부 업무의 기본적으로 대사 업무 중에 많은 부분은 경제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서 수출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것들 지원하는 것이 원래 외교부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이게 중소기업들에 딱 특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제가 베트남 대사를 할 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 나라에 오는 중소기업들을 조금 더 제대로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살펴서 네.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다면, 맞춤형 지원이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외교부 장관께 그걸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해외에서 대사가 주도가 되는 해외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다 해외별로 좀 25개 공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25개 공간을 통해서 제가 또 중소기업 우리 국내에도 협의체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결해서 특별한 애로라든지 실질적인 애로 같은 부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해서 해결하고자 하고요. 또 중소기업이나 우리 그 스타트업 벤처들이 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또 공간에서 굉장히 파악하기가 좀 쉽습니다. 많은 네. 반로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GBC도 나가 있고 또 코트라도 있고 코이카도 있고 하니까 좀 현장에서 그 부분들을 좀 코디네이션 잘 해주시면 우리 중소기업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싶어도 해외에서 뭐 매력적인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이템이 있어야 해외에서도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외국에서 관심 갖는 우리 기술이라고 하나요? 아이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스타트업들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AI 관련인 것 같아요.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들은 뭐 1,600억, 2,000억씩 이렇게 받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고 해서 초격차분 또 바이오 벤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벤처들은 사실 우리는 여기 바이오 벤처들이 글로벌 제약 회사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잘 되어서 이제 성공을 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런 기업들하고 또 해외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이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은 굉장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 잘만 연결시키면 저희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부 사실 투자 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라고 해서 벤처 투자 시장 자체를 저희가 지금 많이 육성하고 민간 관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좋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초격차 부문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에 소개시키는 해외의 그 벤처 캐피탈에게 소개시키는 그런 채널들도 중기부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우리의 기업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플랫폼들이고 저희가 이제 올해 12월에 글로벌 벤처 캐피탈들만 모아서 회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좋은 그 회사들을 기업들을 소개하게 되겠죠. 그럼 금방 이렇게 우리 기업들을 알고 지금 가게 되고요. 국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의 한인 사회에서 잘 성장하신 분들이 벤처 캐피탈 하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또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또 연결 채널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우리의 좋은 기업들을 해외에 소개시켜주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간다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 해마다 열리는 CE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인데 여기에 보면 CES 혁신상이라고 해서 아주 그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을 줘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개 가운데 4개인가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장관도 이 업체들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만났습니다. CES 다녀오신 분들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CES 갈 때까지 커가는 당의 창업의 단계에 그 중기부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통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CES를 갔다 오시면 그다음에 사업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화를 위한 또 재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업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펀드를 좀 연결시켜 보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 CES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이카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2개를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이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는 보니까 퍼센트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글로벌 대책에서 이런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수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요. 예전에는 제품 대책 중에 마케팅 이런 걸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수출을 하려면 클라우드 그 사용료를 뭐 해드린다든지 현지에 갔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테크를 현지화를 시켜주는 UX, UI를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원 트랙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새롭게 글로벌 대책으로 그 지원 트랙을 만들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나 테크 기업의 지원 수출도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미래 먹거리 하면은 AI라든지 뭐 첨단 기술 뭐 요것만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대박난 냉동 김밥 얘기 네.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잇따른 품절 사태, 1인당 2개 구매 제한까지 불러온 냉동김밥. 2020년 국내 처음으로 냉동김밥을 만들어 수출한 이 업체는 최근 쉴 새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수출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년의 연구개발 끝에 터지지 않는 냉동김밥 개발에 성공했지만 판로 개척이 문제였습니다. 통관 문제, 그리고 관세 문제, 그리고 FDA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때 냉동김밥의 가능성을 알아본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제약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는 어떤 제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는. 이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발판으로 이 업체는 판매처를 19개국으로 늘릴 수 있었고 수출액도 2배가 됐습니다. 유통공사의 실적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냉동김밥에 들어간 지역 농산물만 지난해 241톤에 달할 정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함께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례를 올해 첫 윈윈 아너스로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윈윈 아너스 사례 100개를 발굴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맛이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금분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희 이제 경제 성장력을 확 띄우기 위해서 초격자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미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고 수출할 수 있었던 여러 소비 제품들도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수산부와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수출 관련 정책들 바우처도 같이 좀 활용하고 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비재와 관련돼 있는 제품의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기부가 갖고 있는 수출 대책에서 저희가 많이 또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을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윈윈 아너스를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좀 개발을 해서 사실 이게 사례가 많아지면 또 그걸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대기업이 뭐 기술을 뺏을 때도 있고요. 또는 매각 협상하다가 또 이제 뺏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술 탈취,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은 사실 저희가 이제 국정 과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작년 6월에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또 방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기술 탈취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건수로 봤을 때 스타트업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또 예산도 그렇죠. 부족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술을 만든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탈취 전에부터 보호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하고 또 사후에 이제 구제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이게 조정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사업 자체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조사 나가는 부분들을 또 굉장히 가속화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구제 이 대개 이제 대기업들하고 여러 비밀 유지 계약서 같은 걸 만들게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만들 때 이 기술이 탈취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 보호를 위한 보호단을 지금 중기부에 가지고 있고요. 특히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법률을 조금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부처와도 협의 중에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탈취 유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만 가지고는 스타트업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호가 좀 적다, 힘들다 하는 부분 저희가 착안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강화해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대전에 있는 빵집 얘기도 저희가 했고요. 또 냉동 김밥 얘기도 하면서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그렇습니다.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일들을 사실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고 똑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임기 중에 아무래도 우리 지금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모두 다 생각하고 계시는 글로벌 시장으로 가기 위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 글로벌 시장을 가는 것도 다 로컬이 단단할 때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컬의 컨텐츠가 정말 단단해져서 그것이 상품화되고 또 그 상품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국민들이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지방의 소멸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다층적으로 뭔가를 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루어진다는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